자, 이번 시간에는 27페이지 볼까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학습이 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여기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니까 이거 혹시 아직 재무제표 종류가 이 5개인지 모르신 분은 꼭 아셔야 되겠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가 현금흐름표입니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우리 자본의 변동은 자본의 5가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그 자본의 분류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변동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자본변동표입니다. 주석이라 하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책자죠. 그래서 주석 번호에 따라서 자세히 추가 자료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책자처럼 생겼어요. 책자처럼. 자, 밑에 주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여기 재무제표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내 상법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작성을 하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주석에다 넣으면 돼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로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주석에 넣어주면 돼요. 주석.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다. 이거 뭐 핵심 암기사항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과 그 표시의 일반 원칙들, 이것도 이미 기초단계에서 우리 배운 것들입니다. 계속기업의 원칙. 우리가 기업은 계속된다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죠.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유형자산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은 경영활동을 중단하는 어떤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기업이 계속 존속된다. 이게 계속기업.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어디에 있을까요?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 책임 회계팀장에게 있다. 틀리는 거죠. 경영진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건 다 아는 것이고. 재무제표는요,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누구 편을 들어서 하면 안 되죠. 공정하게 표시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한 표시. 규정대로 표시해라 이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상장 기업이면요. 국제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시해야 되겠죠.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라. 이것이 공정한 표시다. 자산 부채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 서로 상계하여 표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하여 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의 거래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거래처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포함되겠죠? 거래처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또 부채도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6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외상 매입금도 아까 그 거래처예요. 매입 거래처 하나, 매출 거래처 하나인데 딱 거래처가 하나예요. 부채. 그러면은 그냥 외상 매출금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1,0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어떤 표시예요? 총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상계하지 않은 거예요. 상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퉁쳐가지고 외상매입금 없는 걸로 하고 외상매출금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400으로 외상매출금 400 이렇게 표시하면 상계해서 표시한 거예요. 이 400으로 표시하면 이 외상매출금을 400으로 만약에 표시했다. 상계한 건데 이것이 아니다.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원칙이라는 말은요. 예외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만 이게 예외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다.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대손충당금 같은 이 차감 계정을 쓰잖아요. 이 차감 계정을 쓰는 것은 이런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아까도 살짝 나왔던 얘기인데요. 재무제표의 항목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이겠죠.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을 구분을 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하라.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항목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정할 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한번 따져보셔라.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더존 프로그램에서 FT 2급인데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죠. 그러면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가 비교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양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당기, 오른쪽이 전기, 반으로 쫙 이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게 이게 비교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재무제표. 자,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전기와 당기를 이렇게 비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자, 재무제표 항목이 바로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과목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성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계속성을 유지해라. 기준을 자꾸 바꾸지 말아라. 네.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제외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 선의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 1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분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우리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류도 바꿔야죠. 두 번째, 사업 결합 또는 사업의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많이 변경된 것을 우리가 유의적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의 결합과 사업의 중단. 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음료수라든가 식품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취급했던 회사가 그런 회사를 전부 매각해버리고 이번에 항공사업, 항공기 제조업으로 회사를 인수했어요. 항공기 사업 쪽으로. 그러면 완전히 회사가 바뀌었죠, 상황이. 이것이 바로 사업의 결합이나 중단 등으로 인해서 영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재무제표의 분류를 과거에 했던 사업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바꿔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재무정보가 잘 전달된다고 본다면 바꿔도 좋다. 네, 그럼 그동안 좀 잘못했다는 거죠. 이제야 그걸 느꼈어.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다른 기업 또는 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아니고서는 계속성을 유지해라 하는 겁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해라. 수정을 했으면
올해 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거 장부까지 다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재무제표만 다시 만들면 올해 바뀐 기준으로. 그래서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 그런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의 주석에다가 설명을 넣어놓으면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전기하고 재분류를 다르게 했다. 이것을 주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재무제표 보고 양식이라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양식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인쇄 버전으로 봐야 양식이 제대로 나와요. 여기 더전에 보면 위에 인쇄 있죠. 양식은 대개 위에 다 만들어져 있죠. 위에. 자, 재무상태표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 되나요? 네. 재무상태표 그 밑에 제3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3기 거는 지금 이거고 제2기 2기 거는 이거고 2기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며칠 현재,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회사명, 그리고 단위, 이게 원인지 1,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하는 화폐 단위. 화폐 단위. 만약에 미국 회사는 원이라고 할까요? 미국 회사 같으면 US 달러 뭐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인쇄 버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양식이 제대로 나옵니다. 네. 손익계산서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제목 나오고 여기 날짜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단기 해놓고 기간이 나오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표시해요. 며칠 현재 이런 거 없어요. 기간. 그리고 회사명 나오고 옆에 단위, 원인지 달러인지 엔화인지 그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보신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라. 간단 명료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회사든지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매출액을 밑에 쓰는 회사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가 다 똑같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가지고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쭉 해서 빼가지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 어느 회사나 그렇게 작성합니다. 우리 회사가 좀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이 양식을 많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기 어렵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양식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식을 쓰면 되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기업명, 아까 보셨죠? 보고기간의 종료일, 아까 재무상태표는 몇 월 며칠 현재, 이게 종료일이에요. 손익계산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돼 있죠. 기간. 또는 그 옆에
금액 단위나 통화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오히려 이런 내용, 재무제표 보고 양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 하위 급수 밑에 자격증 FAT 2급이나 1급 자격증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원래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보면은 TAT 2급 교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하위 교재에는 오히려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험서 교재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출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재에다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서 교재를 그 저자분들이 저작을 할 때는 이게 지금 AT 수험서니까 TAT 2급의 출제 범위가 미리 공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지된 범위에서 담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다루어진 것들은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다. 재무상태표의 분류. 자, 재무상태표 설명 나오는데 자산과 부채의 분류.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원칙. 그걸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유동자산은 뭐냐? 유동과 비유동으로 할 때 유동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거나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거나 이외에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은 유동자산입니다. 요 주위에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 항목으로 넣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는 결산 현재 1년 내 만기보유증권 같으면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또 매도가능증권 같으면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걸 장기라고 봤는데 올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년에 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을 여러분이 전표 입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마감이 돼서 전표 입력이 안 되니까 다른 회사로 바꾸어서 FAT 2급으로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냥 제가 홀더를 안 받고 나서 자 전표 입력하는데 매도가능증권하고 이렇게 여러분 전표 입력 이렇게 해보셨죠? 근데 매도가능증권하고 개념과목 검색했더니 코드가 2개가 나와요. 매도가능증권이 왜 2개지? 우리 투자자산에서 배웠는데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투자자산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년 안에 실현되는 것들은 이게 투자자산이에요. 밑에 거 요거 코드번호 큰 거 이거는 투자자산.
1년 안에 실현되는 요 120 몇 번? 123번인데 요거는 유동자산. 유동자산.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이나 그 만기보유증권에는 개정 과목이 코드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코드 큰 거, 숫자가 높은 것은 투자자산이니까 비유동이죠. 비유동 자산이고 숫자가 작은 건 유동자산입니다. 이게 2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기보유증권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만기. 만기보유증권도 여기 보다시피 코드가 2개 만들어져 있는. 요 124번이 유동자산의 만기보유증권, 181번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만기보유증권이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또 마침 이 교재가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설명이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여러분 유동자산 이외의 나머지 자산이 다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 1년 내에 또는 영업주기 내에 상환해야 되거나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가 유동부채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유동부채이고 나머지는 비유동부채.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자본의 분류, 법인의 자본의 분류가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FAT 1급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앞에 FAT 1급 공부를 나는 안 했었다. FAT 2급까지만 했었다 그러면 이거 추가로 외워둬야 돼요. 자, FAT 2급에서는 개인 기업으로 우리 자본을 공부하잖아요. 개인 기업 자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금. 그런데 법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기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개정 과목들은 안에 따로 있어요.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 하나예요. 만약에 주식을 보통 주식과 우선 주식으로 나누어서 발행을 했다면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본금. 근데 자본잉여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이런 거 전부 다 이익을 의미하고 있죠. 이 개정 과목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다. 잉여금이다 이 말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봤어요.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개정 과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자본 조정 개정 과목들입니다. 암기할 양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앞 단계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번에 또 암기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재평가 잉여금 정도는 알아야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개정 과목 이름도 너무 기니까 하여튼 굉장히 긴 무슨 파생상품 평가손익이라는 것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보기에도 이건 잘 안 나와요. 개정 과목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러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나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나 재평가 잉여금 등은 기억해 둬야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법정 적립금도 있고 임의 적립금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에요. 이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 이거는 평가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 이거는 주주하고 거래한 거. 이게 영업. 예. 그래서 영업을 잘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가지고 자본조정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조정 항목 상각 등으로 처분되기도 한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본 감소에 해당되는 자본조정을 상각하기도 하고 또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도 한다. 뭐 가지고? 이익잉여금 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무상증자.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은 박수를 치죠. 돈 한 푼 안 받고 안 주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냥 획득했으니 배당이나 마찬가지죠.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마찬가지. 그 주식 갖다 팔면 바로 돈이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전기의 이익잉여금과 이런 자본금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표가 자본변동표. 자본변동. 자, 그래서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말이죠. 암기할 사항,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은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개정 과목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볼까요? 네,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뭐 저하고 같이 회계기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수기로 다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나마 뭐 기억나세요? 예, 분계 몇 개 써가지고 전기하고 이렇게 T계정에다가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이게 종이로 한번 간단하게나마 짧게 이게 만들어보는 경험 이게 참 필요한데 네, FAT 2급이나 FAT 1급 할 때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네, TAT 2급이나 1급에서는 안 해요. 네, 그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배우고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만이 이 TAT 2급에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다시 우리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해하시고,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기간 배분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다 그 기간 발생 기준으로 다 쪼개죠. 우리가 감가상각비도 기간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단기의 수익으로 잡았으면 단기의 비용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 수입 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 항목을 대응해서 표시해야 한다.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같이 대응해서 표시해야 된다.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네, 우리 회사 경영자 대표이사가 김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업 스타일이 아주 왕성해요. 영업성이 왕성하다. 식성도 아니고. 아무튼 아주 영업을 굉장히 아주 의욕적으로 해요. 의욕이 넘치는 분이다. 여러분 항상 의욕이 넘치면 욕심이 좀, 의욕 넘치는 거하고 욕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해 매출액이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전기에 100만 원어치 매출밖에 못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무려 150만 원이나 매출을 했다. 전기에 1.5배 매출했어요. 아주 영업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매출액이 또는 제품 매출, 이게 바로 수익이죠. 수익.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인식되죠. 영업수익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매출액에는 이제 매출원가도 있겠죠. 제조원가. 제조업이면 이제 거기 제조원가 빼고 그 다음에 밑에 판매관리비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죠. 근데 판매관리비 같은 건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판매관리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이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매출채권 외상 깔아놓은 것들,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가지고 회수 불가로 예측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놔야죠. 단기에. 그래서 이 김 사장이 결산 때 회계팀장이 감가상각비 영업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회수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봤더니, 감가상각을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건 여러분이 아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상 매출금 중에서 1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10만 원 확실한 거야? 다시 한번 잘 계산해봐. 자꾸 결제를 안 해요. 잘 계산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2만 원입니다. 팍 줄여가지고 2만 원으로 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자, 그러면 비용이 8만 원이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1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2만 원만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매출을 많이 했던 요 영업 수익 매출액하고 비용이 원래는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거하고 대응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익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은 같은 시기에 대응되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2020년도에 해놓으면 나머지 8만 원은 언제 발생해요?
만약에 예측이 10만 원이 정확히 되었다면 나머지 8만 원의 비용은 2021년 경영 때 2021년 회계연도에 반영돼 버리죠.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회사가 파산했거나 부도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때 비용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때 이제 대손 충당금을 상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2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모자라는 8만 원은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죠. 2021년도에. 그러면 수익은 2020년도에 잡혔는데 비용은 2021년도에 잡혔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맞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구분.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또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조가 딱 되어 있죠. 구분해서 이익을 표시해야지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가지고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 약식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항목별로 구분 표시. 그리고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그리고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예외도 있다. 그래서 밑에 다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다만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다 모르셔도 좋아요. 예, 원칙이 총액 표시다. 다만 예외도 일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양식은 손익계산서의 양식이에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게 뭔지 아직 모르시고 계시다면 요거 반드시 지금은 알아야죠. 예, 요거 반드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에 딱 가면은 손익계산서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예. 인쇄 버전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셔도 되지만 예, 인쇄 버전으로 보면 예,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매출액, 예,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나오고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빼서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그 다음에 밑에 당기순이익. 이 손익계산서 양식은 암기해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뭘 빼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3분 초과됐군요. 자, 30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3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가실 때 퇴실 찍으십시오.